어머니, 제가 드린 에르메스 버킨백 어때요? 잘 어울리시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에르메스, 무슨 소리니? 네. 어머니 유진이한테 850만 원 에르메스 백 전달했는데요. 추석 때 꼭 드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 어떤 가방도 받은 적이 없었다. 준호야, 나 못 받았어.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명절 당일 전달하라고 했는데. 나는 추석 당일을 떠올렸다. 며느리 유진은 혼자 왔었다. 준호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유진은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음식만 포장해서 갔다. 가방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말이야. 유진이가 가방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집안을 다시 살폈다. 현관, 거실, 안방, 부엌. 어디에도 에르메스 쇼핑백은 없었다. 850만 원. 그 거금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흘 후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유진이었다. 손에는 익숙한 오렌지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거 못 보셨어요? 추석 때 현관 신발장 위에 놓고 갔는데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그곳을 수없이 봤는데 없었다. 아니야, 거기 없었는데.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 놓고 갔는데. 유진은 웃으며 신발장을 가리켰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 내가 깜빡한 걸까? 아니면 유진이 간 후 나는 가방을 열었다. 에르메스 특유의 오렌지색 상자. 리본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가방을 손에 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가벼웠다. 850만 원짜리 명품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가죽, 냄새도 묘했다.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었다. 나는 명품을 잘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에르메스 버킨백 진품, 구별법. 하나하나 대조해봤다. 스티치가 미묘하게 삐뚤었다. 로고, 각인도 흐릿했다. 손잡이 부분의 마감도 거칠었다. 진품 사진과 비교하니 차이가 명확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여기 있네요. 못 보셨나 봐요.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실 수 있죠. 너무 태연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다시 가방을 들어봤다. 무게가 확실히 이상했다. 850만 원 에르메스가 이렇게 가볍다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백화점 AS 센터에 가보기로. 여러분, 이 가방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며느리는 정말 깜빡한 시어머니 탓을 한 걸까요? 다음 편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의심이 무거웠다. 제발, 진짜이길. 에르메스 매장 AS 센터.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 가방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가방을 받아 살폈다. 처음엔 미소 짓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로고를 만지고 스티치를 들여다보고 가죽 냄새까지 맡았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를 불렀다. 두 사람이 구석에서 수군거렸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가방, 정품이 아닙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네? 뭐라고요? 가죽 재질, 스티치, 로고 각인 모두 모조품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급 짝퉁으로 추정됩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매니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시장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850만 원이 50만 원이 됐다. 80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확실합니다. 저희가 매일 다루는 제품이라 틀림없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매장을 나왔다. 백화점 박벤치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유진이가 정말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혹시 백화점에서 바뀐 건 아닐까? 배송 과정에서 바뀐 건 아닐까? 하지만 모든 정황이 유진을 가리켰다. 그날 신발장에 없던 가방. 여기 있네요. 못 보셨나 봐요.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실 수 있죠. 마치 나를 속이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다. 5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나를 속였다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말하면 가정이 깨질 텐데.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그 가방 말이야. 네, 어머니,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가방이 짝퉁이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문. 네? 뭐라고요? 백화점 AS 센터에서 확인했어. 짝퉁이래. 50만 원짜리.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분명히 유진이한테 850만 원 송금했는 거려. 통장 내역도 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AS 센터에서 정품이 아니라고 했어.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 제가 유진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준호야, 조심스럽게 물어봐. 혹시 모르잖아. 유진이도 속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유진이는 속은 게 아니었다. 그녀의 그 태연한 표정. 자연스러운 거짓말. 그건 연습된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짝퉁 가방을 바라봤다. 오렌지색 상자가 조롱하듯 빛났다. 800만 원. 누가 가져간 걸까?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과연 800만 원을 어디에 썼을까요?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요? 계획된 사기일까요? 다음 편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립니다. 이틀 후, 준호가 유진을 데리고 왔다.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했다. 샤넬 핸드백을 들고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라. 나는 짝퉁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의 눈이 가방으로 향했다. 찰나의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네.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가방이 이상하다고 하셨다면서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가방 짝퉁이래. 유진이 눈을 크게 떴다. 놀란 표정. 완벽한 연기였다. 네? 그럴 리가요.
백화점 AS 센터에서 확인했어. 정품이 아니래.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백화점에서 샀는 거려.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울하다는 투였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느 백화점에서 샀어? 신세계 강남점이요. 언제? 명절 일주일 전이요. 9월 22일이나 23일쯤이요. 유진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날짜까지 구체적이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의 특징이었다. 영수증 있니? 내가 물었다. 순간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눈썹이 살짝 움찔했다. 그게 버렸어요. 850만 원짜리 명품 영수증을? 네. 누가 영수증을 보관해요. 그냥 쓰레기통에.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확인해보자. 오빠, 왜 이래? 확인하면 되잖아. 준호는 신세계 백화점 VIP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틀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유진 고객 명의로 9월 중 에르메스 버킨백 구매 내역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850만 원대 제품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유진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손으로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있었다. 고객님, 최유진 고객님의 최근 6개월 구매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네, 에르메스 버킨백 구매 내역은 없으십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게. 유진이 말을 더듬었다. 저기,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이었나.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롯데도 확인해 볼까? 아니, 어쩌면 현대백화점이었을 수도. 유진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넌 어디서도 안 샀잖아.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목이 소리처럼 작았다. 준호가 소리쳤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면 다야? 850만 원이 어디 갔어? 유진은 입을 꽉 다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아, 대답해. 진짜 가방은 어디 갔냐고. 유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고개만 더 숙였다. 준호가 벽을 쾅 쳤다.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대답 못해? 어디다 팔았어? 아니면 어디다 숨겼어? 유진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유진을 바라봤다. 5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로 무너지고 있었다. 유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처음이니? 이렇게 거짓말한 게. 유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무슨 처음이냐고.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처음이 아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다른 것도 있어. 솔직하게 말해. 없어요. 정말. 네, 정말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850만 원. 이건 끝이 아닐 것 같았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흘렀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전화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품 꼭 되찾아 드릴게요. 사과는 했지만 진품은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믿고 싶어 했다. 어머니, 유진이가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850만 원이 그냥 사라질 리 없었다. 11월 초, 내 생일이 다가왔다. 준호가 전화했다. 어머니, 생일 때 뵐게요. 유진이랑 같이 갈게요. 안 와도 돼. 어머니, 유진이가 선물 준비했대요. 꼭 가겠대요. 생일 당일,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와 유진이었다.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에는 빨간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응.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유진이 까르띠에 상자를 내밀었다. 붉은색 케이스, 금색 로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이번엔 300만 원짜리 목걸이예요.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가 반짝였다. 까르띠에 특유의 디자인이었다. 예쁘죠?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 진품 확인하셔도 돼요. 이번엔 영수증도 챙겨뒀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태연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유진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을 수 없었다. 한 번 속았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 경숙에게 전화했다. 경숙아, 나 좀 도와줘. 백화점 같이 가자. 무슨 일인데? 말하면 길어. 일단 나와. 우리는 백화점 까르띠에 매장으로 향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목걸이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자세히 살폈다. 로고를 만지고 체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손님, 잠시만요. 또다시였다.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다. 두 사람이 수군거렸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경숙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손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건 정품이 아닙니다. 머리가 멍해졌다. 또였다. 또 당했다. 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이에요. 정품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재질이나 마감이 다릅니다. 이게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이 정도면 5만 원에서 많아야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300만 원이 10만 원이 됐다. 295만 원이 또 사라졌다. 경숙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숙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백화점을 나와 박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숙아, 이건 신고해야 해. 이건 완전히 사기야. 내 며느리인데. 그래도 이건 범죄야. 2번이나 속였잖아. 그래도 영숙아, 정신 차려. 이 며느리 이상해. 1번도 아니고 2번이야. 나는 눈물이 났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850만 원에 이어 300만 원. 총 1150만 원. 며느리가 나를 2번이나 속였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또야. 뭐가요? 목걸이도 짝퉁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확실해요? 백화점에서 확인했어. 10만 원짜리 짝퉁이래. 이럴 수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고 싶었던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어머니, 제가 유진이 카드 내역 확인해 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 확인해봐.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짝퉁 목걸이를 바라봤다. 에르메스에 이어 까르띠에까지. 유진은 웃으면서 짝퉁을 건넸다.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처음이 아닌 것처럼.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가 뭘까?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집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자꾸 유진 생각이 났다. 2번이나 짝퉁을 준 며느리.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며칠 후, 친구 경숙이 전화했다. 영수가 백화점 세일한대. 같이 갈래? 세일? 응. 명품관 제외하고 전관 30% 할인이래. 옷이나 하나 사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가기로 했다. 백화점에 도착해 옷을 구경하다가 문득 명품관 쪽으로 발길이 향했다. 경숙이 물었다. 영수가 명품관은 왜 가? 그냥 좀 보고 싶어서. 사실 나도 이유를 몰랐다.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화려한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때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봤다. 선생님, 나 지금 목소리의 뒤를 돌아봤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민지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강민지였다. 25년 전 내가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제자였다. 똘똘하고 밝았던 아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민지야, 여기서 일하니? 네. 에르메스 VIP 매니저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예요. 그래. 우리 민지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일하다니. 선생님, 시간 되세요? 차라도 한잔해요. 너무 반가워요. 경숙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지와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민지는 여전히 밝았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백화점에 오셨어요? 친구랑 쇼핑하러 왔어. 그냥 구경하다가 내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됐지. 그렇구나.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저냥. 민지야, 너는? 우리는 한참을 근황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문득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 있으세요? 응, 있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입이 열렸다. 사실은 며느리 때문에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해. 무슨 일이세요? 나는 에르메스 가방부터 까르띠에 목걸이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민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선생님, 혹시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유진. 왜?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선생님, 저 그분 알아요. 뭐,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접 봤어요. 뭘 봤는데? 민지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며느님이 우리 백화점 뒷골목에 있는 노점에서 짝퉁, 가방 사는 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실해? 네, 선생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그 노점이 뭔데? 이 근처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중국산 고급 모조품 전문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거의 진품 같아요. 일반인들은 구별 못해요. 유진이가 거기 단골이라고? 네, 저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며느님이 저한테 인사도 하셨어요. 민지 씨, 여기 왜 왔어요? 하면서요. 저도 당황해서 그냥 지나가다가요 했죠. 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민지야. 그런데 유진이는 원래 VIP 고객이었잖아. 명품을 자주 샀고. 민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사실 며느님, 우리 매장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네. 카드 결제가 여러 번 거부됐거든요. 왜? 한두 초과요. 작년까지만 해도 VIP 고객이셨는데.
작년 말부터 카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넘게 결제 실패했어요. 그럼 지금은 아예 구매를 못 하세요. 저희 시스템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됐거든요.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살 수가 없다. 그럼 유진이 들고 다니는 수많은 명품들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 민지야. 근데 유진이는 지금도 명품을 많이 들고 다녀. 가방, 지갑, 구두까지 전부 명품이야. 민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그게 다 진품일까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유진이 들고 다니는 명품들, 혹시 전부 짝퉁? 민지야. 그럼 유진이가 돈이 없다는 거니?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는 건 빚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명품 중독자였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래서 짝퉁을 사서 진품인 척했고 아들이 보낸 선물도 짝퉁으로 바꿔지게 해서 진품을 팔아 빚을 갚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민지야, 고맙다. 내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 선생님, 나중에 증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거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다, 민지야. 카페를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유진의 이중생활. 겉으로는 우아한 며느리, 뒤로는 짝퉁 노점 단골, 블랙리스트에 오른 명품 중독자.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 걸까? 민지와 헤어진 후 며칠이 지났다. 나는 민지가 해준 말들을 곱씹으며 지냈다. 블랙리스트, 짝퉁, 노점 단골, 한도 초과. 유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불안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 우편이요. 나는 문을 열고 서명을 했다. 우편물을 받아보니 준호 앞으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캐피탈. 준호가 대출을 받았나? 봉투가 조금 찢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글자 몇 개가 보였다. 대출 연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들 우편을 함부로 열면 안 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벤츠 300 차량 할부금 3개월 연체. 즉시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차량 압류 및 법적 조치 예정. 손이 떨렸다. 벤츠. 준호는 산타페를 타는데? 나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너 벤츠 샀니? 네. 무슨 소리세요? 저 산타페 타잖아요. 그럼 내 명의로 벤츠 할부가 왜 나와? 무슨, 제 명의로요?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다. 캐피탈에서 연체 통지서 왔어. 3개월 연체래. 1,500만 원이나.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30분 후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매져 있었다. 어머니, 통지서 어디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준호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저 벤츠 산 적 없는데. 그럼 이건 뭐니? 준호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캐피탈에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틀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차량 할부.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준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나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작년 3월 15일에 벤츠 300을 구매하셨고요. 총 할부금 5천만 원 중 현재 1,500만 원이 연체 상태입니다. 제가 산 적 없는데요. 저는 산타페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그럼 명예도용이신가요? 그렇다면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좀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 준호가 팩스 번호를 불러줬다.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10분 후 팩스가 도착했다. 계약서를 펼쳐보는 순간 준호가 신음을 냈다. 이게 서명란에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도 비슷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거 제 서명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흉내낸 건데 누가 내 서명을 흉내낼 수 있겠니?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준호의 서명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준호의 신분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 유진. 차량 등록은 어떻게 돼 있어? 내가 물었다.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차량 등록 사업소였다. 제 명의로 된 차량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고객님. 현재 등록된 차량은 산타페 일대입니다. 벤츠는요? 벤츠 300이 작년 3월에 등록됐다가 9월에 말소됐네요. 말소요? 팔았다는 건가요? 네.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나를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유진이가 제 명의로 차를 사서 팔았어요. 얼마에 샀는데? 할부금이 5천만 원이니까 차값은 7천만 원쯤 될 거예요. 그걸 팔면, 중고로 팔면 한 34천만 원? 나는 계산을 했다. 에르메스 850만 원, 까르띠에 300만 원, 그리고 벤츠 차액 3천만 원, 총 4,150만 원.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서 빼돌린 돈이었다. 준호야, 너 집에 가자. 집에요? 응. 유진이 서류 다 뒤져봐야 해. 분명히 더 숨긴 게 있을 거야.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집에 있어? 응. 오빠. 왜? 나 지금 집에 간다. 30분 후에 도착해. 무슨 일인데? 가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우리는 준호네 집으로 향했다. 준호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나왔다. 어머니, 오빠,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명품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들어가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다. 거실로 들어갔다. 준호가 바로 안방으로 향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유진이 당황하며 따라갔다. 준호는 옷장을 거칠게 열었다. 유진의 옷들을 마구 치우기 시작했다. 오빠, 왜 이래? 그만해. 서류 어디 있어? 무슨 서류? 숨긴 서류 다 꺼내. 준호가 소리쳤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명품 옷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샤넬 쇼핑백 안에 든 두툼한 봉투. 이게 뭐야? 준호가 봉투를 낚아챘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만 둘러대.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에 봉투를 던졌다. 내용물을 거칠게 쏟아냈다. 서류들이 쏟아졌다. 현대캐피탈 대출 승인 통지서. 한 장이 아니었다. 5장이었다. 모두 준호 명이었다. 8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준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총 5200만 원? 내 명의로? 더 있었다. 현금 서비스 승인 통지서 3장, 3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카드 독촉장도 수북했다. 최종, 독촉, 3200만 원 즉시 납부 요망, 연체 60일, 법적, 조치 예고, 그리고 명함들, 사채업자 명함이 수십 장 쏟아졌다. 빠른 대출, 무심사, 당일 입금, 저신용자 환영. 준호가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도 옆 소파에 앉아야 했다. 숨이 막혔다. 유진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게 다니?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대답해. 준호가 테이블을 쳤다. 서류들이 흩날렸다. 네, 정말 다야? 긴 침묵.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아니요. 뭐가 더 있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채요. 얼마? 1억이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준호는 말을 잃었다. 나는 현기증이 났다. 1억. 준호가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 했었어? 명품이요. 명품. 카드빚 갚으려고. 그리고 또 명품 사려고. 준호가 벽에 주먹을 날렸다.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벽에 구멍이 났다. 정신이 있어. 없어?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이제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야.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말해준 게 맞았어. 서류가 산더미야. 빚이 2억이 넘어. 세상에.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지야. 부탁이 있어. 내가 유진이 짝퉁 사는 거 본 거. 증언서 써줄 수 있니? 당연하죠, 선생님. 제가 직접 본 날짜랑 장소 다 기록해놨어요. 이혼 때 필요하시면 법정에도 나갈게요.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야. 이혼 준비해야 해. 어머니. 민지가 증인이 되어줄 거야. 유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증인이요? 그래. 내가 짝퉁 사는 거 다 목격했대. 날짜까지 다.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틀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이준호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미래대부 김 실장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온몸이 굳었다. 최유진 씨 배우자시죠? 유진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 있죠? 얼마를 빌렸는데요? 원금 1억입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러 차례 빌려가셨죠. 이자 포함하면 지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3개월째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배우자분께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요. 부부는 연대 책임 있으시잖아요. 법적으로 당신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3일 드릴게요.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가고요. 직장으로도 찾아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본사 다니시죠?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사까지 알고 있다니. 잠깐만요. 3일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여보.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1억 2천만 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진아. 사채업자가 한 명이니?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못해? 준호가 소리쳤다. 2명이요. 뭐? 사채업자가 2명 더 있어요. 나는 현기증이 났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얼마? 3천만 원이요.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사채만 1억 5천만 원이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했다. 에르메스 850만 원. 까르띠에 300만 원. 덴츠 3천만 원. 캐피탈 대출 5,200만 원. 현금 서비스 1,200만 원. 카드빚 3,200만 원. 사채 1억 5천만 원.
총 2억 7,750만 원. 거의 3억에 가까운 빚이었다. 평범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준호야, 내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들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혼해라. 어머니, 이 사람은 안 변해. 이건 병이야. 명품 중독이야.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5년 동안 우릴 속였잖아. 제가 치료받을게요. 상담도 받고 정신과도 갈게요. 명품 중독 치료하는 병원 있다잖아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안 돼. 넌 내 명의를 도용했어. 내 서명을 위조했어. 이건 범죄야. 오빠, 우리 결혼 5년인데 5년 동안 거짓말로 산 거잖아. 에르메스도 거짓말, 목걸이도 거짓말, 차도 몰래 사고 팔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진아,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내가 돈을 쓴 게 아니야. 내가 우릴 배신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잖아. 내가 한 번이라도 솔직했으면 우린 도와줄 수 있었어. 하지만 넌 끝까지 우릴 바보로 만들었어.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바닥에 엎드려 울 뿐이었다. 준호가 일어섰다. 짐 싸. 당장 나가. 오빠, 나가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30분 후,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오빠,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유진이 울며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준호가 내 품에 안겨 울었다. 41세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배우자의 명의 도용과 사기건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준호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서류를 보여줬다. 벤츠 계약서, 대출 통지서, 독촉장, 사채 명함, 명의 도용이 명확하네요. 경찰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부인데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라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빚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 도용으로 입증되면 일부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재산이 공동이라 완전히 면하긴 어렵습니다. 대략 3,040% 정도는 떠안으실 수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3억의 30%면 9천만 원, 40%면 1억이 넘는다. 일주일 후, 민지가 찾아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증언서 가져왔어요. 고맙다. 민지야. 민지가 준비한 증언서는 구체적이었다. 저 강민지는 백화점 뒷골목 노점에서 최유진 씨가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을 2024년 10월 3일 오후 3시경, 11월 8일 오후 2시경, 12월 15일 오후 4시경 총 3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당 노점은 중국산 고급 모조품 전문 판매처로 업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민지야, 법정에도 나와줄 수 있니? 네, 선생님. 언제든지요. 변호사가 말했다. 증인이 있으니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정보는 법원 명령으로 백화점에 조회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다. 유진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왔다. 끝까지 빌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병원 치료받을게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5년 동안 날 속였어. 내 명의를 도용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조정의원이 물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고가 만든 빚이니 피고가 책임져야 합니다. 유진이 울었다. 저 돈이 없어요. 파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파산 신고하세요. 법원 명령으로 백화점에서 자료가 제출됐다. 최유진 고객님은
2024년 11월부터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구매 불가 상태입니다. VIP 고객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민지도 법정에 섰다. 저는 3차례에 걸쳐 피고가 짝퉁 노점에서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호에게 유리했다. 결국 유진은 파산 신청을 했다. 준호는 명의도용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예상대로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빚은 협의 끝에 준호가 8천만 원을 떠안기로 했다. 유진은 파산으로 나머지를 정리했다. 6개월의 긴 싸움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준호는 매달 200만 원씩 빚을 갚기 시작했다. 3년 반이 걸릴 계산이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 이제 다시는 안 속을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후킹 3가지. 용서보다 무거운 건 반복된 배신. 이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8천만 원 빚을 떠안은 아들. 1년이 흘렀다. 준호는 많이 변했다. 얼굴이 밝아졌다. 웃음도 늘었다. 빚을 갚느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가 전화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여자친구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됐다. 언제 데리고 올래? 추석 때 뵐게요. 추석이 왔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김수연, 36세 초등교사였다. 소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해요. 부족하지만 준호 오빠 잘 돌봐드릴게요. 수연이 에코백을 건넸다. 직접 만든 송편이 담겨 있었다. 직접 빚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고맙구나. 어서 와라.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유진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수연아, 너도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평범해요. 명품도 모르고 세련되지도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진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저녁을 먹으며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초등교사로 10년째 일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주말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낙이라고. 명품엔 관심 없어요. 그 돈이면 아이들 책을 20권도 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책 읽을 때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 며느리는 달랐다. 진짜였다. 저녁 후 준호와 단둘이 남았다. 어머니, 수연이 어때요? 좋은 사람이구나. 진심이 느껴져. 제가 재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행복해야지.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 이번엔 제대로 볼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거예요. 그래. 넌 이미 배웠잖아. 1년 후 준호와 수연이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도 50명 정도.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다. 민지도 참석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번 신부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그래, 민지야.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맙다. 선생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다. 수연이 들어왔다. 웨딩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났다. 준호의 얼굴을 봤다. 진짜 행복이 보였다. 유진과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땐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였다. 피로 현장에서 나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아,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사랑과 진심으로 돌볼게요. 명품은 없어도 괜찮아. 진심만 있으면 돼. 네, 어머니. 저희는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옛날 유진이 준 짝퉁 가방들이 있었다. 버리려다 멈췄다. 이것도 교훈이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명품만이 아니라 사람도. 다시 옷장 깊은 곳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졌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명품보다 소중한 건 진심. 짝퉁보다 무서운 건 거짓.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진실한 사랑.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된다.